대한교통학회 제86회 학술발표 특별 세션으로 열리는 2030 중장기 교통물류 국가정책 제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준비를 한 특별 세션인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저희가 좀 바라는 점을 정리해서 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바라는 점도 있지만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아니면 산학연에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동안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계화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 연구원의 본부장님들이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도 저희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화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박경화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원내과제인데요. 2030 중장기 교통물류 정책 아젠다 발굴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의 결과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저희가 과제를 어떤 과제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는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출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결과물로서 비전과 6대 정책 어젠다, 그 다음에 정책 어젠다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개요입니다. 본 과제는 어떤 연구 목적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교통물류 부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는 저희가 지금 다 현재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전환은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수용답형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변화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신연구 영역을 좀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중장기 교통물류 국가정책 어젠다 기획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미래사회 여건하고 기술 전망을 통해서 국가 정책 변화를 예측을 했고 그리고 교통물 선도를 위한 정책 아젠다와 연구 추진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어젠다 도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정책 어젠다를 만든다는 것이 그냥 앉아서 저희가 아이디어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환경 변화 및 여건 분석을 통해서 경제, 사회, 교통물류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행 연구라던가 법정 계획, R&D 기획 보고서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통물류에 대한 정책 분석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양의 법정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정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교통물류 정책 분석을 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관련된 그 트렌드 분석도 저희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부터 전망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으로서 메가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여건 전망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교통물류 부문의 여건 전망, 그 다음에 신기술의 이 트렌드 분석을 진행을 해서 교통물류가 어떠한 미래성을 가지겠다라는 부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통물류 부문의 국가정책 어젠다를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주요하게 본 것은 어떤 니즈 분석이었습니다. 국민과 정책 수요자, 그 다음에 일반 교통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 모아서 어젠다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우선순위까지는 진행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빠졌습니다만 이거 다음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국가정책 부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각 분야별로 국가정책을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 부문, 그 다음에 도로, 철도, 항공, 그 다음에 정보화, 기재부에서는 또 민간투자 사업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각각 다양한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은 저희가 다 한번 검토를 하여서 어떠한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있고 단기와 중기에 걸쳐 수립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통물류에 관련된 국민 니즈를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두 개의 트랙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민원을 분석을 하였고 그 민원에서 나오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빅그램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조금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슈인 GTS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SOC 건설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일부 뭐 민간 사업이라던가 주차장 택지 개발 관용통행에 대한 그런 국민들이 정책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는 대규모 SOC 개발에 따라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역통행이나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었고요. 지방정부의 경우는 조금 더 생활밀착형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 설치라던가 불법 주차, 그다음 버스 정류장 같은 그런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여건에 대해서 관련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교통 안전과 편의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지방정부에 대한 민원은 내 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망 쪽을 하다 보니까 이 여건 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거시적인 흐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분석을 했는데 메가 트렌드의 그 부문은 이렇게 5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5개 분야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별로 교통 물류 부분에 대한 영향과 이슈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을 메가트리 영향 분석에 대한 마인드맵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예시로 잠시 보여드리고요. 그 이슈 도출한 것을 가지고 종합하여서 교통 물류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 6가지의 정책 아젠다를 도출을 하였고 그 정책 아젠다별로 세부 정책 과제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메가트렌드 분석 예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회 관련된 예시입니다. 사회에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공간상 2가지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구 구조와 노동 변화, 그 뒤에 이제 또 뭐 국토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 관련된 그 메가트렌드는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등이 인구 구조와 관련된 메가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관련된 부분도 기능노동이라든가 일자리 감소라는 부분에서의 메가트렌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시만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인구 구조 중에서 저출산 관련됐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요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따른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 인프라 건설 수요 감소, 거기에 따른 영향 등이 교통 부분에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분석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분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관련해서는 국토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도 사회 부분에 관련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실은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차지하는 영향도 컸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련돼서도 교통수단의 발달,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등이 기술과 관련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라든가 고속교통 서비스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발달하고 관련된 그런 기술 변화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이동권이 향상이 되고 인프라 고도,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로 봤을 때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이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를 통해서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복지 부분에서도 정책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교통약자라든가 소외지역, 지금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이 되었고 그것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도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은 그 안에서 좀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 설계 기준 같은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놔야 되느냐, 차로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 그냥 쓸 것이냐. 그 다음에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율주행 차량이 있으면 더 이상 도심에 주차장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 이 제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 관련돼서는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에너지 관련된 기술도 저희 검토를 했고요. 경제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산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교통물류 부분의 플랫폼 기반의 산업체제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도출되는 그 과정도 저희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환, 거기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이 되었고요.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정치하고 교통 부분은 밀접한 관계도 있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거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 국제적으로는 남북 관계,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북 협력이나 교류 확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국제 협력 방식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좀 다변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였고, 정부의 기능과 그 다음에 시민 참여에 대한 그런 니즈도 저희가 이 메가트렌드 안에서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교통 물류 부분에 대한 메가트렌드의 여건 전망, 그 다음에 영향 분석, 이슈 도출 과정을 가지고 이게 저희 연구진으로만은 될 수가 없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메가트렌드나 어떤 정책 방향을 잡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되었고, 뭐 기술 전문가, 그 다음에 여기분송 산업 관계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 또 코트에 계신 전문가들, 외부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과제는 이런 그 비전하고 6가지의 정책 어젠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전을 국가의 발전, 그 다음에 일상의 혁신, 그리고 변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통물류 정책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고요. 거기에서 6가지의 정책 아젠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는 첫 번째 아젠다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삶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를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 정책. 그다음 세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균형 발전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교통 SOC의 역할, 이 부분이 정책 아젠다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앞서 국민들의 니즈에서 보셨겠지만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책임지는 것에 위한 교통물류분의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물류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시설로서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성장이나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교통, 물류, 항공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각각 그 정책 아젠다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에는 크게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교통 시스템 혁신의 내용, 그 다음에 교통 SOC 자체가 스마트화, 디지털화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과 그 관련된 인프라 확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마스 시스템이 한국형 마스로서 진화되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세부 정책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인터모달, 그 다음에 친환경 자율주행 기반의 화물 운송 시스템이라고 일컬어지는 차세대 화물 운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세부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드리면 수용단도 모빌리티는 이미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라고 대표되는 가상현실에 기반을 해서 교통 운영 기술에 대한 혁신도 세부적 정책 과제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차원 입체 모빌리티도 더 이상은 먼 미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UAM, 하이퍼루프 등에 대한
기술 개발과 거기에 따른 시범 사업들도 다음 정부에서는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디지털 교통 SOC 구축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과 운전자 지원과 관련된 인프라 도입, 그리고 교통 SOC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소대 첨단 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들도 주요한 과제로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이 기술로 도입이 되면 그게 상용화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해서 쓸 것이냐라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챙겨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도시는 스마트화 되는 거에 있어서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저희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기여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이라던가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에 서비스가 집중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결국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통해서 스마트 시티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발해서 구축 운영 중인 뷰티와 같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여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그 기능 가능성을 제시해 나가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됐을 때 저희가 모두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사고라든가 보험,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촘촘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신구 산업 갈등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한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탄소 중립은 중요한 우리 그 국가의 어떤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의 교통 정책입니다. 역의 운송 체계, 물류 체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탄소 중립에 대한 전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통 부분에서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객 같은 경우에는 철도 중심 교통체계가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객송이라던가 화물 운송수단의 친환경화, 그 다음에 여객과 화물 모두 같이 여객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도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법제나 세제가 개편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세라던가 주행세 도입 등에 대한 예고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생태계 대응을 위한 교통물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SOC입니다. 일단 지역 간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건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강역권 메가시티라는 그 의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시티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 그쪽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KTX 역세권, 지방공항부와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통 거점 시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비하고 이 거점들의 거점성을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인구 소멸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멸 지역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 기술도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된 교통수단 기술도 고도화시키면서 이동권 개선하는 데서도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통인류 SOC가 그동안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균형 발전을 위한 쪽으로 뉴 패러다임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항상 그 국가 재정을 든든하게 관리하고 있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 사업,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SOC 투자관리 체계도 필요합니다. 편안한 일상을 책임지는 교통물류 서비스입니다. 안전, 그 다음에 생활 불편을 관련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뭐 사고 감소는 저희가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이고, 신정부에서도 계속 저희가 기사로 접하고 있는데요. 5030 제도에 대한 어떤 합리적 개선도 이 신정부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불편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의 출퇴근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역 급행 교통망, 그 다음에 인프라의 지하화하는 방안들도 세부 정책 과제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은 되게 마이너하다고 다루지 않았던 생활교통에 관련된 사항들, 교통영향평가제도라든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같은 저희 그 교통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제도에서도 지금쯤은 한번 다시 뒤돌아봐서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들도 강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없는 환승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교통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같이 그 연결점에서의 그런 윤활한 그런 이동 간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통복지 강화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는 쪽에서의 그런 그 역전가를 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비 부담 완화, 그 다음에 고령자 이동권 확보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생활 밀착형 스마트 물류에 관해서는 저희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 점차 확대되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 물류 시설에 대한 확충, 그다음에 생활 물류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망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세부 정책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통물류 산업이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게 혁신과 상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물류 산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닌 양질의 고급 일자리로서 창출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지방 경제 활성화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역 국가 성장을 위한 교통물류 거점의 연계교통 체계, 그 다음에 관광교통 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이고요. 교통물류에 관련돼서 뭐 사문화된 부분에 대한 법제도 정비라던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탄소세나 주행세 같은 부분들의 세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관련해서는 유라시아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한 SOC 구축도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남북 협력 활성화는 이전 정부하고 새 정부에서 조금 더 다른 기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가진 그런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 교통물류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함께 하거나 아니면 선진국을 리드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을 위해서는 지식 공유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하는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을 저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발표가 좀 빨랐습니다.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광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앞에 마련된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박주현 팀장입니다. 다르면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사실 지금 제주나 울산 이런 데 객기술가 아마 용역 수행해가지고 CRT에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통신 방식 때문에 좀 미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보통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차량 기술로만 가는 게 맞느냐, 협력 형식으로 해서 CIT에서를 병행하는 게 맞느냐 부분에서 여러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는 보통 커넥트카로 간다라고는 얘기하시는데, 차량 기술이 일단 저희가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냥 나는 자기가 종사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테슬라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차량이 훨씬 더 빨리 그 기술을 선도했기 때문에 과연 CITS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총괄적인 거니까 그냥 디테일한 토론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한국 자동차 회사 현대 외에도 한때 뭐 외국사들을 다 모아다가 한번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 과연 도로 부분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별도의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대답은 일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였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자신감이겠죠? 자동차에 있는 센서나 라이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본인들의 목표는 도로 디지털 인프라 없이 운행하는 게 목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교통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이기도 할 텐데 그분들 말을 믿고 100% 이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장치로 도로 인프라를 더 추가로 건설하기도 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자율주행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우리가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 회사에 맡겼을 때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통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또 얻어지는 빅데이터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도로의 운영 체계를 이러한 그 통신 V2V나 V2I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 운영, 도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별도의 도로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사와의 입장과 또 그분들이 자율주행차라는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의 목적은 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거겠죠. 얼마나 그러면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문가들끼리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공사가 제일 잘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도로공사나 저희 자동차 관련 회사들, 그 다음에 저희 중간에 있는 저희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유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교통학회 기간 세션의 하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교통부분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 중립 미래 전망연구단 예춘열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전환연구본부 김영호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장원재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연구본부 조한선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연구본부 박진서 본부장님. 물류연구본부 이태영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박경화 센터장님.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 분석을 살펴보면 아까 박경화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도시화 가속화, 또 지역 및 소득 양극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삶의 변화, 그 다음에 첨단 기술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국제사회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 그 다음에 경제 저성장 등을 저희가 주요 키워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저희에게 안겨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죠? 예를 들면 오늘 교통학회 등록도 QR 등록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제
일찍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김영호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와 협복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질문이 아주 쉬운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지금까지 이제 교통 정책이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통장 위주의 어떤 정책과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정책을 지금까지는 실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들어섰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어졌고,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모빌리티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화된 서비스를 지금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교통정책 또는 이제 모빌리티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교통, 모빌리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교통과 모빌리티가 과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 모빌리티가 과연 모빌리티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바라보는 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프라와 교통수단의 공급자 관점에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화물과 여객을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지만은 교통과 이제 대치될 수 있는 말, 또는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수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동 특성 또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은 이용자의 이동 수요를 한정된 인프라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이제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의 모빌리티 정책은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마 모빌리티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통하는 사람들이 흔히 공급자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러한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과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그 문제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용자의 이동 수요, 모빌리티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모빌리티 수요가 만약 파악이 됐다면은 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을 하거나 교통체계를 운영을 하면은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이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아무래도 모빌리티 관점에서 수요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용자의 수요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용자의 수요는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패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없이 비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수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반복적인 수요, 또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그 간헐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거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아마 이런 어떤 비반복적인 간헐적인 수요를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수요가 파악이 됐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정형화된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전통적인 교통기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적 수요가 많지 않고 비반복적으로 또는 간헐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지금 처리하듯이 물리적 교통 시설물을 구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비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요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가 되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이제 고착화된 반복적인 수요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통 인프라가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서 전형적인 어떤 교통 수요 기법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기존의 교통 사업자와 새로운 운송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교통 수요 처리하는 방법 또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그 조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적인 고정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한계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통 수요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그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요가 나는 게 아니라 비반복적이고 간헐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처리할 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한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 체계를 운영할 때 굉장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흑자가 발생하고 한쪽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빌리티의 이동성, 모빌리티의 어떤 그 기능을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죠. 특히 이제 아까 발표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교통 약자의 어떤 이동권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또는 이제 교통 수혜 지역의 이동권을 확보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 미래 모빌리티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문제점과 해법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그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핫한 게 물론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도 있지만 유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 200개 기업이 넘는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UAM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상용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제 현재 UAM이 어떻게 상용화를 위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그러면 뭐 이거를 안 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박진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2030 교통물류가 아젠다 재현되는 연구를 사실 심도 있고 또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해주시는 이정부 본부장님 그리고 박경화 센터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외 연구진들도 아마 장기간으로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니즈 분석, 특히 뭐 국민 신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4만 건 가량을 분석을 해서 도출을 했던 과정들은 뭐 제가 솔직히 연구원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또 인상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교통학교에 참석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세종에서 왔는데요. 어떻게 올까? 버스 배송을 세종시에서 안 해준 것 같고 대중교통으로 올까? 개인 자가를 가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라우트도 찾아보고 네이버 지도도 찾아봤는데 개인차 타고 오면 2시간 반이 걸리고 대중교통으로 오면 딱 도어도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주가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세종시에서. 왜냐면 세종시 우리나라 중간이거든요. 근데 4시간을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UAM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테슬라가 제 개인적인 차량인데 안 타고 오고 대중교통 타고 4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UAM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UAM이 일종의 이제 우리 항공기인데 일종의 도어투도 자가용처럼 사실 자기가 출발하는 지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항공이라는 그 3D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최근 한 3년 동안 국내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연구와 또 계획들이 발표가 됐고 이제 국외로 가면 한 2016년도에 우버 엘리베이터에서 우버 자회사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백서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심교통에 특히 이제 광역권 도심 지체가 많이 되는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에서 공중수단 항공기라는 공중수단을 이용하면 그런 지체가 많이 해소가 되겠다 해서 뭐 LA라든지 뉴욕 그다음에 뭐 시드니, 도쿄, 일본, 지금 이제 오사카에서 지금 일본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도 이제 거기에 이제 스타트를 해서 한 3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UAM이 뭐 어떤 자율주행보다는 훨씬 더 그 스타트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자율주행과 어떤 이 대비되는 공중수단으로서의 신교통수단, 신모빌리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UAM 정책 로드맵, 그 다음에 작년에는 기술개발 로드맵, 그리고 컨셉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UAM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국내에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인 도로, 철도에 있는 육상교통과는 좀 상비되는 개념인데요. 지금 되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또는 미래 2050년을 준비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발전 가능성이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우리 좌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되냐. 저도 한 4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수단일 경우에는 그 안전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2D가 아닌, 평면이 아닌, 지상이 아닌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전성은 뭐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그 초기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항공기에 대한 우리 그 버티컬 테이크오프라는 관점에서 분산 추진, 이제 엔진이 하나가 아니고 뭐 최소 4개, 6개. 그래서 하나가 페일이 돼도 항공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페일 세이프 구조라는 것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일 세이프 구조를 적용하면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지금 FAA, DOT FAA 인증을 2023년도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이제 우선적인 목표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이제 축도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조비 에이비에이션에서 하는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시속 300km. 우리 완전 고정이 우리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헬리콥터 같은 게 한 시속 200km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가시는 상업용 항공기들이 800km에서 1000km 미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어버네어 모빌리티, 도시형 항공 수단은 한 300km 정도에서 나오는 거고요. 좌석수 같은 경우는 최소 2인에서 뭐 맥시멈 한 20인승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그래서 많은 그런 도심의 교통뿐만 아니라 일종의 지역 간 교통에서도 이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항공수단이기 때문에 뭐 우리 ITS 이야기하듯이 관제, 우리 이제 AT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D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상 150m 이하에서 운용되는 드론이 있고요. 또 150m 이상에서 또는 한 1000m 이상 이하에서 움직이는 UAM, 그리고 보통 1000m 이상에서 움직이는 일반적인 항공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우주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UAM에서도 교통관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공간은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 도로 같은 경우나 철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약이 있는데 공간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길은 있지만 그 관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드론을 연구하면서 적어도 교통관리 시스템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프라 측면인데요. 공항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UAM 측면에서는 버티포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티포트 관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도심으로 바로 들어오려면 연계교통을 빼고는 사실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계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UA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계교통은 일단 버티포트와 지상교통과의 관계, 또 하나는 그 버티포트 안에서의 그 보안 간소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보안 완화에 대해서 규제를 지금 철폐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에 아시겠지만 국내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국제선은 뭐 옛날 같은 경우 2시간 전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체크인과 또 보안 이런 관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그 UAM 20분 타고 가려고 20분 보안 검색하라고 그러면 사실 전체 총 이동 시간은 상당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나 어떤 우리 숙제로 나와 있습니다. UA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항공 시스템, 공항의 어떤 그 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약간 유사하지만 이 부분을 UAM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지상교통의 어떤 서비스나 또 플랫폼, 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항공교통의 일반적인 항공사의 운영 관점에서 이 UAM 오퍼레이션을 보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시간적인 관점이나 뭐 예약하는, 지금도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에서 여행 가실 때 예약을 좀 편하게 하지만 우리 버스 예약하듯이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이 UAM도 내가 있는 위치에 어느 때나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약과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이 좀 구축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 비용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퀄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정리하는 그런 커멘트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안전성과 두 번째 어떤 그 교통관리 체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던데 이런 세 가지를 잘 합쳐서 우리 국민이 이게 UAM을 타면 괜찮구나. 저도 뭐 UAM을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도 고민이 돼요. 내가 당장 나도 누가 타라 그러면 지금 내가 안전하게 용감하게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 교통이라는 수단으로서 이게 대중성이 있고 수용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 UAM이 지금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부가 올해 25년까지 이제 여러 가지 실증 사업을 지금 고흥 그 시험 비행장에서 합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제가 좀 전에 정리했던 안전성, 그 다음에 통합 운영 체계, 안전 체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체계들을 실증 사업 한 3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5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유해의 어떤 정책이나 또 실제 사용 측면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네 가지로 과제를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준비해야 할 텐데 저도 가장 그 중에서도 보니까 기술 같은 것들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안전이 가장 자율주행차도 가장 제한 요건이지만 얼마나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정책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이 안전하다는 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른 홍보도 좀 돼야 됩니다. 2025년까지 하신다는데 제발 좀 그렇게 돼서 오늘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대도시를 지금까지는 이제 교통 SOC라든가 기타 SOC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왔잖아요. 특히 교통 SOC는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 교통 SOC가 더 투자되는 그래서 효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저희가 그 교통비 비중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대도시에 그 사시는 분의 교통비 비중, 그 다음에 저기 농산어촌에 사시는 교통비 비중을 비교해 보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비 비중이 훨씬 컸어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쯤은 그런 밸런스를 좀 잡을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키워드 중에 메가시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정보를 좀 많이 해주신 박경화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 부분에서 그 메가시티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메가시티 관련된 연구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실은 도시계획이나 아니면은 국토개발 한쪽에서 먼저 논의가 되었고 이게 메가시티라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좀 말씀드리면 산업하시는 쪽에서는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그걸 더 고도화하는 전략적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시계획하고 국토정책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국토가 모두가 고르게 다 같이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는 없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는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거점이 성장하는 낙수 효과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메가시티가 논의가 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메가시티 하려면은 교통망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논의는 뭐냐면 그 짧은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그게 과연 그게 결국은 메가시티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고 관건 중에 하나다.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럼 진짜 그 말이 맞는 거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수도권에 보시면은 수도권의 GTX가 A, B, C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부선이라고 이끌어지는 그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근데 그게 논의가 과열되는 거에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게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 굉장히 과열된 건 있습니다만 수도권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대한 핵으로 되는 거에는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광역교통망은 다른 어느 나라에 있는 대도시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로 우리가 이끌어지는데 지하철망이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3개 노선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노선이 이어지고 거기에다 대중교통 혁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혁신이라고 해서 지금 그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요금 환승되게 되면서
대중교통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만 노선 하나만 들어가고 지하철 트램 하나만 들어가도 수도권의 대중교통의 여건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이렇게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는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아니면 대중교통망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있는 고속도로망이 정말 촘촘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메가시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광역교통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좀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은 그러면 왜 여태까지 투자가 안 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만한 게 실은 예비타당성 제도였어요. 예비타당성 제도 자체가 경제적 타당성에 기반을 해서 경제적으로 BC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비용 대비 어떤 편익이 기대되는 쪽에서만 사업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 대도시권의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그 투자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한계로 작용을 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산업구조가 바뀌는 부분도 실은 지방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에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일명 저희가 그걸 이제 용인권이라고 해서 실은 지금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하고 그게 어떤 혁신산업의 혁신산업으로 해서 국가성장을 일으켜내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이게 저희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충남의 천안 이하로 내려오면 어렵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연구 발표가.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고 용감한 발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그 SK에서 아시겠지만 용인하고 그 다음에 구미하고 두 개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SK가 용인을 선택을 하죠. 구미에서도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세금 감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준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그러니까 SK가 안 갔다기보다는 못 갔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갔냐? 인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산업이 공간적으로도 보통 공간적으로 편중되는 부분들도 지금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가시티라고 해서 대도시, 지방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거점을 만들어내고 그 거점이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는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바로는 대도시에도 판교 같은 게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판교 같은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렇게 말하면 일종의 몰빵, 정책적인 몰빵이 좀 필요하다. 다부처 연계협력 사업들이 여기 다 모여야 된다. 거기서 또 다른 다부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갑니다. 교육부에서도 들어와야 되고요, 산업자원부도 들어와야 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어떠한 공간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공간이 그러면 어디냐? 그 공간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공간이겠죠. 모여야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교통, 그리고 그 교통 중에서도 고속철도망과 같은 고속급행 교통망이 정차하는 그 결절점, 결국은 고속철도의 역세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세권이 저희가 좀 고속철도망의 입지가 어느 역세권은 발달될 수 없는 역세권도 있습니다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점을 만들어내고 그 거점을 성장하는 전략으로 가는데 그 거점을 실은 이 국토 정책에서는 도심융합 특구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점이 하나로만 될 수는 없거든요. 그 거점 하나만 만들어놓고 거기만 잘 되냐? 그 주변 지역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낙수 효과가 그 주변 지역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역도 아주 위계를 가지고 있는 거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고속철도의 역세권을 국가균형 거점이라고 우리가 소위 일컫는다면 그 바로 주변에는 그 주변에서 그 대도시권을 일으키는 성장 거점이 있을 것이고요. 성장 거점 옆쪽으로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생활을 이뤄내가는 생활권의 거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계 교통망이 결국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지 그 거점도 튼튼하게 지탱이 될 것이고 거점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나 지역의 발전 효과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추려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국가기관망을 중심으로 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그 여기서 말하는 개발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목 개발하고 다르게 다부처 연계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물려서 그 거점 안에 가면은 일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편안한 삶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거점으로 와서 나머지 지역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2개월 거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과 함께 그걸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 구축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대관법에서 하고 있는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그 다음에 BRT, 그 다음에 광역환승시설 사업의 그 사업 실행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구성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어떤 기간으로 얼마만큼 투입할 것이라는 구조를 내고요. 초광역권의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해야 되느냐, 이 거점은 어떻게 연결될 것이고 어디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킬 거냐라는 그런 계획제도 체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과 같은 제도는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정치성 평가라는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아주 획기적으로는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서도 이런 그 대규모 교통 SOC 투자가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교통에서는 교통 기술과 관련해서 접목해서 새로운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앞에서 김영훈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 기술 기반으로 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도 혁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선제적인 그런 투자와 역량을 모으는 것으로 저희가 메가시티에 대한 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 부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 박사님은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과 교통이 좀 접목이 돼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이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타 제도라든가 아니면 교통 관련 법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게 많겠지만 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균형 발전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노루철도를 건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교통 SOC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다 이렇게 건설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로부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조한선 부분님께 여쭤봅니다. 이 도로 부분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 해법을 풀어나가야 될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경화 박사님이 좀 대충 다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좀 첨언을 하면서 이제 좀 도로 쪽에 좀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언제부턴가 도로 건설하자라고 하면 이제 고의 시선으로 안 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저희 그 도로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도 조금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그동안 고속도로 78년 쓰시는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도로의 역할, 도로가 기여한 바를 옛날에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좀 자부심도 느꼈는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도로망을 보면서 생각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되지 딱 균형 발전을 해야 되냐.
라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가 발전은 그걸 거의 뭐 경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 발전을 쭉 해오다 보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수도권 일국 체계입니다. 수도권 일국 체계. 인구의 반 이상이 좀 수도권, 결국 국토의 11, 12% 정도 되더라고요. 네. 거기 반 이상이 이제 모여 사는 거를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발전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국가 발전이 진정한 의미는 뭐 박경화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만 보다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일급 체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균형.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뭐 오늘 발표 자료에서 나왔지만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의 지역 격차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문제를.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대도시권과 중소도시 간의 격차는 제가 오늘 말씀 중에는 좀 제외를 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의 해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좀 호응하고 좀 인정하는 게 이제 그나마 메가시티 같습니다. 메가시티. 네. 생활권과 경제권이 이제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 보고 좀 부울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부울경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여기도 지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구하고 광주권은 아직 부산이나 뭐 대전권 정도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차차 나오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수도권 이외에 지방의 발전을 시키는 게 이제 거의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메가시티를 이제 성공시키기 위한 이제 몇 가지는 이제 국민이 동의한다고 보고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이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메가시티 그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로 들여다 보면은 이 메가시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방께서 박경화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통망이 저는 뭐 거의 필수적이 되겠죠. 특히 저는 도로를 말씀드리면 도로망이 중요한데 특히 고속망이 중요한 거예요. 고속망이. 특히 대도시권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심 핵과 주변과의 방사와 주변 도시 간의 이제 순환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수도권은 지금 제2 순환망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죠. 근데 수도권 이외에 나머지 4개의 지방 대도시는 지금 그 대도시 주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대도시를 둘러싼 그 부분만 지금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있죠. 대전만 완성이 됐고 뭐 대구, 광주, 부산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 1순환망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대도시권도 제2순환망이 메가시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2순환망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수도권 제2순환망을 보시면은 거의 그게 한 260km 정도 됩니다. 260km 제2순환망. 근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시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7x9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10x10으로 개편이 됐죠. 격자망이죠. 그래서 이 260km 중에 그 격자망을 이용한 게 중복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52% 정도 됩니다. 52%. 이 말은 뭐 기존 한 반 정도 이용하고 거기 연결 부분만 미싱이라고 해서 할 수 있고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이렇게 건설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순환망이 제2순환망이 건설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수요도 없고 이런 얘기 저도 뭐 지금 언론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조심스럽습니다. 수요도 없고 필요성도 지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메가시티가 이제 계속 투자되고 있으니 메가시티와 더불어 이 순환망도 같이 좀 얘기되면 어떨까.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순환망이 그렇고요. 방사망 중에는 방사망도 고속이 중요한데 방사망은 그나마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대전을 보면은 뭐 고령축이나 보은축 이런 그 정도가 고속망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광주도 뭐 화순축 이런데 고속망이 전혀 안 돼 있고 대구도 성주축 이런 데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들은 다 고속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방사축은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방사축에 대한 고속 개념 도입은 작년에 발표한 국가노름망 종합계획에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계획대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양스러운 일이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도시권 중심으로 제2순환망은 어디에도 지금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같이 좀 밀고 나가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한성 본부장님께서는 지역균형,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메가시티를 역시 중심으로 해서 고속교통망, 고속도로망이겠죠. 고속교통망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 간, 그 메가시티 내에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고속기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서로 토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저희가 지역적인 그 불균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세대 간이나 계층 간의 그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세대 간이나 계층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또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서도 좀 많이 소홀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 뭐 혹시 집안에 장애인분이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시화가 되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휠체어를 끌고 도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보도를 휠체어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끌고 가면 장애물이 발생이 있거나 해서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도 또 자전거 도로까지 설치해놨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성 문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령자 문제도 있죠. 저희가 60세 은퇴잖아요. 물론 이제 더 빨리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절벽이 생기는 거죠. 수입은 없는데 그분들을 위한 고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중교통을 무료로 저희가 승차를 하게끔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역시 없애자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그런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럼 과연 그 고령자가 이제 앞으로 거의 40% 이상 육박을 할 텐데 전체
세대 중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있죠. 저소득층, 저희가 뭐 서울시 내에도 달동네가 있습니다. 가진 대도시에도 달동네가 있죠.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보통 측면에서 특별히 한 게 있느냐? 역시 없습니다. 예. 역 주변의 그 동네들은 대부분 부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해서 세대 간 계층 간의 균형 발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원재 부부장님께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부분에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도 우리가 교통 약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애인뿐만 아니고 뭐 고령자나 어린이도 다 포함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소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보통 교통 약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그 차기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 인프라 중심의 공약들인데 그 정책성 공약 중에 하나가 교통약자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도 또 그 전장면이라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경복궁의 지하철 탑승시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길 가다가 장애인분들 자주 못 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저도 뭐 올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니까 우리가 식별이 가능한데 이런 분들을 올해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근데 이분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지체장애인이 한 100만이 넘고요. 시각장애인도 25만. 물론 이제 휠체어 장애인 중에 전동 휠체어는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인구 비중으로 보면 한 200분 정도에 한 명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상식인데 실제로는 거의 못 본다는 건 그만큼 이동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전장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요구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동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많이 돼 왔던 건데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논의가 재개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논의가 상당히 되어 왔고 고민이 많이 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많은 예산을 동원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외국의 것들을 주로 따라서 하고 그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요구에 뒤따라가는 이런 식의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뭐 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도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이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하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사실 보도를 이동하는 거를 되게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로로 휠체어가 이동하는 아찔한 장면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생활권에서의 이동 문제도 여전하고요. 물론 최근에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들에 의거해서 그 보도나 뭐 생활시설 같은 것들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인데 도심 같은 경우에 진짜로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보행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로 또 어디 장거리 이동을 하려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주상버스 보급률이 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대 한 대 정도인데 그것도 그나마 상당수가 서울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권으로 가면 주상버스 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상버스인데 장애인뿐만 아니고 고령자한테도 굉장히 편하고 또 아이를 동반한 그 부모님이나 어린아이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어떤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의 이유로 실제로 보급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오늘 시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계획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2010년부터 좀 장밋빛으로 많이 언급을 해왔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벌써 뭐 저상버스 보험들이 한 50%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계획들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불신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합의,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논의가 된 다음에는 그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과 예산의 정합성이 좀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뭐 보행 공간의 정비라든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외버스의 좀 확대, 그리고 교통수단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비교적 공급이 좀 양호한 편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어서 사실상 이동이 좀 불가능한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외 지역 거주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통화정공단에서 18년인가 20년경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외로 도시지역도 그렇고 비도시지역도 그렇고 공이 우리가 교통에 있어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각지역의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의 평가 기준이 좀 달라서 실제로 도시지역도 시골처럼 이렇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수준의 지역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사실 이것도 새로 신정부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공공교통 소외 지역의 공공교통 서비스 확충 이런 타이틀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최저교통 서비스를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떤 생활교통망을 형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논의방에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최저 기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악해 보이니까 그거보다는 생활교통의 적정 서비스 기준이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들을 예전처럼 노선버스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보다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수요대용 교통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승차운용 택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생활 편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생활교통망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탄소 중립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더 큰 사안인데요. 우리나라 내에서보다는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국가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2050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현실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적인 제약이 발동될 거다. 이에 따른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버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국제적인 협약에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도로 부분이 가장 클 텐데 도로 부분에서는 이런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갖고는 있죠. 다만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는지, 또 교통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예충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충렬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탄소중립연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정복 부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이 교통 부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국제적인 이슈로 생각되기도 하고, 보통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친환경차, 자동차의 제조 공급 문제하고 자동차에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에너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제조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에서의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지만,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 많은 것들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약 7억 2,700만 톤. 이게 2018년 기준인데요. 2018년이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해입니다. 그 이후로 약간씩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GDP가 세계 10위 정도 되고 탄소 배출량이 세계 11위, 11번째로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후위기를 다 체감하시고 있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2050 타중립 목표를 발표했죠. 배출하는 것과 감축하는 것과 상쇄하는 것들이 중립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030년까지 이제 중간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한 40%를 줄이기로 했고, 또 교통, 수송 부분에서는 37.8%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약 9,800만 톤에서 6,100만 톤으로 줄이는 상당히 큰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아마 이제 그 신정부에서는 감축 목표와 그 달성 시기를 약간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송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도로 배출량이 전체 수송 부분 탄소 배출의 96.5%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죠. 항공 1.6%, 해운 1%, 철도가 0.3%에서 철도 비중 아주 작고요. 그래서 도로의 핵심은 또 도로에서 감축 줄이는 것은 자동차죠.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50만 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계획을 했죠. 그 안에는 이제 승용차가 400만 대, 사업용 차량이 50만 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요 관리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승용차 통행량을 한 10%, 15% 줄이겠다. 그다음 도로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조금씩 말씀드리면, 일단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제조라서 이제 교통에서는 좀 관심이 적고 어떤 제약 조건 같은 거죠. 많이 생산해줘야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우리 업계에서 한 3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감축 목표는 450만 대거든요. 150만 대, 물론 이제 수입을 해서 상당히 채워야 되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자체의 그 전기차, 수소차 생산 능력을 업계에서 대응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친환경 자동차들이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대부분 전기입니다만은 전기를 이제 화석연료에서 발전한 전기를 쓰게 되면 감시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목표대로 친환경차가 보급이 된다면 그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그래서 2030년 그 전기 소비량 예측치의 약 2.4%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친환경 에너지, 풍력, 뭐 태양열 이런 걸로 해서 발전된 에너지만 친다면 수소 부분이
10.3% 정도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겠다. 물론 EU 텍소노미 같은 데서 이제 이미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R200 리유저블 에너지 100%에서 카본 프리로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인센티브나 또는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이런 친환경차 전환이 되도록 하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202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당 보조금은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전기도 지금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기차 충전 요금이.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만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목표대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저희 그 연구원에서 연구를 추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물차 전환은 더 어려운데요. 앞에 이제 사업용 자동차를 50만 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버스, 택시, 화물차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획에서 화물차를 몇 대 하고 버스를 몇 대 하고 택시를 몇 대 할지는 안 정해졌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업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연구부터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조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경유 화물차에는 지금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또 이 친환경차 전환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 이런 게 이제 전환이 필요하고, 철도 화물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개선을 해서 이 도로화물을 철도로 전환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앞에서 모빌리티 전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빌리티 전환, 친환경 자동차의 전기차, 자율차로 전환되면서 문제는 대중교통 수요를 상당히 이제 잠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그 고령자들의 신차 등록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신차가 친환경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전 편의 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특히 고령자들은 그 과거의 내연차보다는 친환경 차들이 안전성, 편리성이 강화되면서 이제 뭐 오피스 기능까지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상당히 잠식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뉴 모빌리티에서 새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카풀이나 우버나 같은 이런 이슈들이 다시 재검토가 될 텐데, 역시 이제 대중교통에는 이제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연 차량 대체할 때는 그 추가 등록할 때는 이제 기존 차가 있으면서 새로 또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그 대체할 때는 지원하고 추가할 때는 축소하는 그런 좀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앞에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문제 특히 이제 대규모 광역 철도 사업이 많이 제시되고 하면서, 특히 이제 그럴 경우 그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되면 그 탄소 중립에도 역행이 됩니다. 혼잡이 가중되고. 그래서 균형 발전을 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 지방에 일단 특히 그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에 대한 투자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슈도 중요한데요. 흔히 이제 공정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자동차 제조만 생각하면 제조비 그 기존 그 내연차에 대해서 전기차는 한 38%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일자리 감소가 필요하고, 특히 부품 산업 그리고 정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 이게 교통 이슈가 아니라서 이제 우리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 전환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자율차가 또 진행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운전직이라든지 또 배달 서비스 관련된 이런 일자리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교통의 영역에서 같이 우리가 좀 기회를 모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한 부분만 단순히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그 전기차가 만약 계획대로 450만 대씩 보급이 되면 기존에는 교통 인프라 투자 재원을 기반유 경계부터 유류세 붙어 있는 그 세금으로 교통시설 특별 회계를 조성하고 거기서 도로건축, 철도건축, 대중교통 투자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재원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어서 이제 그 유류세 기반을 주행세 기반으로 바꾸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결국 이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계획이 필요하다. 자동차 생산 또는 에너지 공급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 또 자동차 산업 유연한 전환과 일자리 대책, 충전 인프라 설치, 미래 모빌리티와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 조합, 지역 균형 발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많은 연구진들이 투입된 종합적인 연구와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화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교통 쪽에서 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탄소 중립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탄소 중립을 맡고 있는 부처가 국토부나 산자부, 환경부가 골고루 맡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 박사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생태계 전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꾸준히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주제로 이제 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체계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통산업 부분, 교통 물류산업 부분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버스, 철도, 항공 또 이 부분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어떻게 우리가 교통이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장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물류 부분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물류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물론 타격을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활성화된 호황을 맞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너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수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택배 배송료 문제도 좀 많이 최근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좀 뭔가 정리,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이태영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태영입니다. 물류산업은 최근에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생활 물류 서비스 수요가 이제 많이 급증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 외에도
전 세계적인 어떤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신호들도 함께 지금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신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 물류 서비스 부분이 급성장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택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택배는 이제 2020년도에 33억 7천만 개가 이제 배송이 됐고요. 매출로 보면은 7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9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물동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9%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36억 3천만 개 그리고 매출액은 8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발생해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20년 대비 21년이 14.6% 성장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평가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이미 지금 이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어떤 편리함을 이미 경험했던 그런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그 배달 서비스 수요 보충 관련해서 이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제 수수료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해주체 간 갈등이 생기고 이게 결국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적정 배달료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이루어져서 이 상호 간의 어떤 갈등이 좀 해소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그 불균형 해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물류 부분에서도 이제 배송료 관련해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형평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주도 같은 그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 배송료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인데 육지에서 이제 그 도서 지역까지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선료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도선료가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어떤 물류에 대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지금 이거에 대한 개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수 배송료뿐만 아니라 아예 배송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품목들도 있습니다. 파손의 우려 때문에 뭐 가구라든가 장난감 뭐 이런 품목들은 아예 배송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배송료 부분은 사실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하지만은 그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번 이제 추가적인 특수배송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본적인 권리, 물류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이제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 배송료가 과연 정말 적정하게 지금 산정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택배사별로 다 서로 다른 그런 추가 배송료를 책정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된 그런 배송료 책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부정적인 신호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 무역 관계를 보면 좀 미국, 중국, 호주 등의 주요 국가들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대표적인 부정적인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역 분쟁하고 전쟁 뭐 이런 그 어떤 주요 소재에 대한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그리고 소유 가격 급등
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 생산 그리고 물류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요소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이제 중국하고 호주가 이제 무역 분쟁을 하면서 호주에서 이제 대중국 석탄 수출을 이제 금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부에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산업에 큰 타격을 준 일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수 사태를 겪어본 이후에 이제 중국 내의 어떤 산업 생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국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가 어느 한 국가나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유럽 등의 이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에 지원된 막대한 자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화폐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경제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어떤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본격적인 추진 발표 이후에도 향후 경제 방어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금리 인상은 결국은 이제 경제 그리고 산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산업 생산의 위축은 결국은 물류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이제 물류 터미널, 항만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그 영세 운송 사업자들의 어떤 매출액 타격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부분적으로 취약점을 좀 노출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택배하고 이제 배송 물량의 급증이 결국은 이제 종사자, 물류 관련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2륜차 배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소음, 또 난폭 운전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은 또 산업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지나오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취약한 이슈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고요. 특히 22년 올해 그 물류 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만큼 물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더 다뤄야 될 주제가 많지만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분을 지정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처음 질문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네네. RTS 부분이, CIPS 부분이 연계되는 거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오늘 망막이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우연히 다른 회의에서 포럼에서 후배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CIPS 관련해서는 안전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협력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CIPS가 저도 정부에다가 얘기할 때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 반대의 논점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오히려 일반 차들보다 사고율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의견 주실 분 있어요? 자율주행차. 잠깐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 쪽에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도 있고 자율주행 차량 자체가 스탠드얼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맞을 수는 있는데 안전성이나 이런 거 차량 개별 하나를 보면은 자율주행 차량 쪽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그 차량을 만드는 회사는 이윤 추구가 최고잖아요. 거기에서 공공성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차량 하나하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술도 좋고 뭐 사고 위험도 없고 그다음 자율주행 기술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를 만들 것이냐, 대중교통 버스를 만들어서 그걸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주변에서 튀어나오는 긴급적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도 얼마만큼 공공성을 가지고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기술을 만들어서 그게 이용자들한테 다 비용으로 올 수 있잖아요.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테슬라도 FSD가 가져가는 그 가격을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우리는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부분에서 차량에서 만드는 기술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공공적 측면에서 우리가 통합적인 교통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공의 기술 서비스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공공부의 기업이 필요하고 이게 CITC 형태로 가서 정보를 지금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주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1시간 이상을 토론해도 괜찮은 주제 같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이런 자율주행차 하나만 가지고 관련기관들이 좀 모여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짤막하게 1, 2분 동안 뭐 답변을 해갖고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얻으실 거거든요. 우리 도로공사하고 우리 저희 교통연구원이 좀 같이 이 부분도 별도로 좀 토론을 세미나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저쪽.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셨던 박경화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고요. 국토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서도 소셜 베네핏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파이낸셜 서플러스만 확인하는 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한국으로 이미 보고 있는데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혹시 그럼 어떤 부분의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의견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가시티 관련 부분입니다. 지역 간 교통을 형성하는 것이 지역 내 경제 발전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많이 만들면 지역 내에서의 경제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물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의 권역별 발전이 실제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내에 있는 교통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지역 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결국에는 여러 개의 코어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을 확산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개의 종속 형태의 지역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타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BC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 있고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게 있죠. 지금 현행 예타제도가. 그리고 정책성 평가가 도입돼서 시행된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타 평가하는 쪽에서 이제 막상 가보면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비율이 되게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실은 그 예타 평가는 그 안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BC가 나오진 않아요. 누구도 그걸 그걸 가지고 하는 부분은 되게 소수의 결정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거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정책성 평가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계속 그 접근성이라든가 그 개선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그게 접근성 개선의 효과가 크므로 그에서 거기서 받는 혜택의 수혜 범위가 크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BC에서 아직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책성 평가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만 그거를 그 정책 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그 적재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한 그 절차가 그렇게 뭐 체계적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 평가라는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져오는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의견 수렴하는 이 과정을 넘어서서 전문가들에게는 기초적인 정보를 좀 주면서 좀 더 많은 풍성한 정보를 주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쭉 사업들이 균형 발전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예타 면제 사업이 뭐 여기도 분명히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저희가 교통하는 사람들이 균형 발전 사업을,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봤을 때 여기서 역할이 정말 있을까라는 부분은 항상 저희도 머릿속, 그러니까 마음속에 물음표가 크게 있어요. 그 고속철도라든가 기간 산업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정말 눈에 띄게 보이는데 그 지역 내에서 지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건 균형 발전을 정말 이렇게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는 저희가 물음표를 저희도 항상 갖고는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낙수 효과라고 얘기해서 좀 다른 의미를 쓰이긴 하지만 거점하고 거점을 연결하는 그 지역 간에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쟁력이 과연 갖춰갈 수 있을까? 갖춰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반대 물음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 안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고 그 경쟁력 자체가 그 지역 안에 있는 일부 지역만 잘 살고 산업도 많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편한 그런 지역으로만 했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지역과 그 지역 내 불균형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가장 완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게 결국 그 지역 내의 교통망도 촘촘하게 연결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통망이 단순한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서비스적인 관점에서도 연결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12시가 됐는데 오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1시간 반 동안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10%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고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 편안한 일생을 책임지는 뭐 교통물 서비스라든가 또 글로벌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이러한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 오늘 또 얘기를 일부만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추후 또 보시게 되고 아까 우리 한국도로공사처럼 어떠한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토론이나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해 주신 박경환 박사님 그리고 코티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